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 시점에서 알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평론가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종근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어떤 시사 토크들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김행 유인총 인사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 미국 서열 3위 하원의장 해임. 다음 중국 의원 해외 세력 조작까지.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이슈들 다 담겨 있네요. 내용들 정말 궁금하고 평론가님의 날카로운 분석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토크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김행 유인촌 인사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입니다. 여러 쟁점 현안을 놓고 정치권의 대치 전선 정말 강대강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바로 어제였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동시에 열렸습니다. 후보자 적격성 놓고 여야 입장차 첨예하게 대립했는데요. 저도 인사청문회 과정 지켜보니까 날선 공방 주고받더라고요. 네. 좀 새로운 소식 나온 거 있나요, 평론가님? 일단 청문회와 관련돼서는 지금 김행 후보자 어저께 청문회를 속개했는데 정회후 속개를 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청문회를 열었지만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행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 두 후보자 청문회 우리 평론가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럴 청문회는 하지 말자. 아예 청문회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의 취지는 뭡니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한지 장관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비전과 또는 그런 어떤 도덕적 책무가 있는지를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앵커가 또 말씀하셨지만 양쪽 당이 여당을 하면 여당 때는 그냥 무조건 이 방어를 치고 또 야당이 되면 무조건 비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대통령에게 이제 청문 부적격이든 아니면 채택을 하지 않든 가면 대통령이 무조건 그냥 자기가 임명한 사람 임명을 그냥 강행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야가 다시 한번 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청문회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어떤 청문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말씀을 잠깐 드리면 미국은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도덕성 이런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미리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점검을 해서 그걸 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원 청문회인데 상원에서는 무조건 상원 청문회에서는 이 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이쪽으로 사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이 직접 그 국세청 자료 내라 무슨 자료 내라 재산 자료 내라 이런 공방이 미국엔 없다는 거. 그래서 사실 좀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친명계 원내 지도부를 개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표현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힘겨루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두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임명 철회하라고 거듭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보면은 결국 블랙리스트 이 단어 안 나올 수가 없었나 봐요. 그렇죠.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지지난 정권 때부터 실제로 조윤선 장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재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문학
체육부는 지원이 많아요. 어떤 뭐 연극단체, 뭐 영화단체, 뭐 또는 뮤지컬,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지원을 국가에서 합니다. 그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건 화이트리스트고요. 어떤 특정한 단체를 무조건 또 배제하는 건 블랙리스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유인촌 지금 후보자가 또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배제를 했느냐, 배제한 리스트가 있느냐, 또 배제한 리스트를 배제를 하는 것을 바로 유인촌 장관이 주도를 했느냐, 이것을 놓고 지금 여야 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유인촌 후보자는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뭐 나를 그럼 왜 구속 안 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런 또 발언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당시에 국정원 자료가 있다. 그 자료를 놓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료가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었고, 또 경향신문이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유인촌 장관이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 그건 뭐 검찰 조사에 기록이 있다라는 지금 내용의 단독 기사를 지금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은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적폐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느냐.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초기에 조윤선 장관도 그 적폐 수사의 일환으로 그 블랙리스트 재판까지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를 구속하지 않았다는 건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고 정황밖에 없었다. 확실하게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구속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야당 의원, 국민의힘도 이제 야당 의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정치 공세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나섰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은 방어를 지금 아주 방어 전선을 굳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용 의원이라든지 김승수 의원이라든지 실제로 유인촌 장관이 지시를 했다거나 유인촌 장관이 작성을 실질적으로 보고로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증거가 없다. 정황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어 전략입니다. 네, 또 이외에도 아빠 찬스 논란이 유인촌 장관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인데 유인촌 장관의 지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증여세다 납부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은 또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실제로 증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31세와 27세 당시 나이로 그 두 아들이 금전적 지원을 받아서 6억에서 7억 원대의 성동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각각 매입했다라는 건 사실로 드러났고요. 당시에 근데 유인촌 장관 후보자 입장은 이렇습니다. 증여세를 냈다라는 게 이제 유인촌 장관의 주장이고요. 또 유인촌 장관은 그거를 통해서 사실 이 두 아들이 점점 직장 생활도 하고 특히 둘째 아들 직장 생활도 하고 하면서 불려 나갔다. 그래서 실제로 번 돈으로 상당 부분 지금의 어떤 거주지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유인촌 장관의 주장이고, 야당 의원들은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자료를 내라. 납세를 했다면 납세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다는 걸 그 구도로 장려세를 냈다라고만 하지 말고 자료를 내라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의원들의 주장이고요. 또 유인촌 후보자의 장남이 연극 배우인데 이 무대 경력과 관련해서 아빠 찬스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전재수 의원의 지금 문제 제기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국립극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극단입니다. 국가에 소속돼 있고요. 이 국립극단에 데뷔를 한다는 건 상당히 배우들에게 어떤 꿈의 어떤 무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은 데뷔를 주연 배우로 했고 또 아빠와 친분이 있는 바로 양정웅 연출가의 연출 작품으로 지금 주연으로 데뷔를 했다는 것이 바로 그 친분 관계로 인한 그런 의혹이 아니냐, 친분 관계로 인한 주연 배우 발탁이 아니냐, 또 국립극단에 이렇게 데뷔 무대에 섰기 때문에 이것을 경력으로 해서 영국이죠. 영국의 로열 연극 아카데미 석사 과정에 입학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유인촌 후보자는
단역 엑스트라다. 그러니까 주연 배우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여기에 뭐 관여하지도 않았고 또 양정욱 연출과 계속 그 연출가와 자신이 이 작업을 계속해 온 건 극단의 단원이었기 때문이지 친분 관계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를 했다면 모를까. 지금 아들은 현재도 그냥 영화의 단역 배우 정도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만약에 힘을 쓰거나 만약에 나의 아파 찬스를 했다면 지금 연극계에서도 뭐 상당히 많은 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 영상이 청문회에서 또 소환이 됐습니다. 문체부 장관이었던 2008년이에요. 문체위 국정감사장에서 사진기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로 유인촌 장관이 구설에 오른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욕설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밝힌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유인촌 후보자는 당시에 장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문체부 국정감사장이었고요. 당시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공격적이었어요. 그 당시 이 앞에 발언들을 보면 특히나 이종걸 의원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현재 문체부의 장관 차관은 이명박의 졸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붙이지 않고 이명박 휘하의 졸개다. 그래서 이명박 선대본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국민 사기극의 가해자다. 이 발언을 두고 고흥길 당시 위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사과를 하거나 혹은 삭제를 요청을 해라 했더니 이종걸 의원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란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이름도 안 붙이고 졸개 같은 말을 하느냐.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됐겠죠. 여야 공방 속에. 그러니까 고흥길 위원장이 그 당시를 정회를 했어요. 정회를 한 와중에 유인촌 장관이 어떻게 나는 굉장히 지금 진지하고 정중하게 답변하고 있는데 그런 발언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는 순간 바로 사진기자들을 보면서 사진기자한테 불똥이 튀는 거예요. 유인촌 장관이 사진 찍지 마 하고 이 시까지 했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 거의 안 들렸어요. 네. 근데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발단이 일어난 겁니다. YTN의 화면이 당시에 동영상 화면에서 땡땡, 이 땡땡 두 글자로 이렇게 그 X자를 그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은 이 시까지밖에 안 했다. 참 웃음이 나옵니다만 웃을 일은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웃음이 나오게 공방이 참 이렇게 헛웃음을 나오게 만드는 네. 거예요. C까지밖에 안 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영상에서 XX 두 글자를 한 건 이건 가짜 뉴스다. 내가 실제로 하지 않았다. 이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뭐 그걸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냥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렇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는 행위는 언론이 해야만 될 그런 완전히 뭐랄까요? 맡은 일을 한 거죠. 의무예요. 국민들이 알 권리니까 동영상을 찍던 사진을 찍던 이 문체부 장관이 찍지 마라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적절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욕설을 했다. 끝에 한 글자를 더 붙였다. 안 붙였다 갖고 지금 시시비비가 일어나니까 국민들도 아마도 헛웃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유 후보자가 사실 12년 전에 문체부 장관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이 없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MB 정부 시즌 2냐 뭐 이런 비난이 또 나오기도 하던데 평론가님은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유인촌 장관이 욕설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에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유인촌 장관이 그럼 지난 한 3년 제가 기억하는 게 임기가 한 3년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그렇죠. 또는 무엇을 이루지 못했느냐 그렇죠. 그런 자격과 관련돼서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았다면 국민들이 아마도 지난번에 했던 사람은 굳이 그 당시에도 능력이 별로 없었다거나 예를 들자면 야당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것을 드러내서 왜 또 했느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부각이 됐다면 아마도 유인촌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들도 너무 올드보이다 뭐 이렇게 나갈 텐데 질문 자체가 이렇게 욕설십이라든지 또 블랙리스트라든지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
보니까 이 청문회 자체가 저 아까 무용론을 말씀을 드렸지만 맥이 없는 그런 그 청문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김행 여가부 장관, 여기도 정말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여당의 불참 선언으로 파행이 될 뻔하다가 일단 우여곡절 그때 열리긴 열렸는데 시작하자마자 고성이 오가고 솔직히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 지금 열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불참한다, 국민의힘이 불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청문회가 원래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지금 이것을 밀어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열리지도 않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국민의힘이 참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 장관이 나서서 어찌됐든 열리긴 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마조마했어요. 뭐 고성이 오고 가고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파행의 직전까지 가다가 끝내 여당 쪽에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일어나자라는 그런 신호처럼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함께 합류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건 못 나간다라고 몸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막았지만 그렇게 몸으로 지금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권인숙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산회가 아니라 정회를 선포를 했는데 정회 이후에 다시 복귀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일단 이 주식 파킹 논란, 이 위키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제 본인 명의의 주식과 남편 명의의 주식을 공동 창업자와 신우이에게 넘겼다가 다시 되샀다. 그래서 백지 신탁을 무력화하는 시도다. 이 주식 파킹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예,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행 후보자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변인을 했거든요. 원래 남녀 공동 대변인이었다가 윤창중 대변인의 구설 때문에 혼자 단독 이 대변인을 계속 맡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어떤 그 후보자나 직원은 무조건 백지 신탁을 하게 돼 있어요.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야말로 모든 어떤 그런 이 경제라든지 실제로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된 주무 그 부처입니다. 부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의무화돼 있어요. 백지 신탁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자신과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신우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불법이냐라고 얘기하면 신우이라는 어떤 관계가 그렇게 친인척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적법하느냐, 그러니까 적절하냐, 이런 도덕적 어떤 문제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일부러 그러니까 백지 신탁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맡겨놓은 거에 불과하다, 판매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고 저도 사실 그게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백지 신탁에 왜 취지 있지 않습니까? 네. 취지를 얘기하면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행 후보자의 주장은 이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주가가 낮았다. 그리고 위키트리가 당시에 상당히 지금 그 경영에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신우이한테 판매한 것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김행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 위키트리와 관련해 여전히 또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코인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코인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이 논란은 또 어떤 건가요? 일단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스팀잇으로부터 코인을 이제 생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팀 달러라는 것을 이제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상당히 어떤 김행 후보자가 지금까지 위키트리
위키트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재산 증식을 했는데 이 코인마저도 재산 증식의 어떤 수단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이 생성한 기사의 조회수에 연동되어서 코인이 이렇게 증감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위키트리가 이 조회수 조작 그러니까 어뷰징이라고 하죠. 그런 어뷰징 등을 통해서 낚시성 제목이라든지 낚시성 기사들을 통해서 코인을 벌어들였다. 그러니까 부도덕하다라는 게 민주당 문종복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논란도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막 이전에도 뭐 나는 70년대 학번이고 네. 김건희 여사는 70년대생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해명이 있었나요? 네, 해명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것을 가장 문제시 삼냐하면 당시 2013년도에요.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가 주로 무엇을 하냐면 신문사 등과 함께 공동 주관이거나 혹은 그 신문사를 통해서 여름 방학이 되면 상당히 신문사들이 큰 전시회를 많이 해요. 뭐 조선일보, 한국일보, 뭐 중앙일보 다 그 큰 전시회에 기획을 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재계 또는 관료들과 사진을 찍은 게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나는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기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나는 70년대 학번이고 김건희 여사는 70년대 생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 교차 지점이 없다라는 네. 게 이제 주장이었는데 당시에 코바나 콘텐츠가 주관했던 점프 위드 러브전 개막식에 참석을 했다 해갖고 사진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인사말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럴 정도면 상당히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고요. 김 후보는 이에 대해 해명을 했어요. 뒤늦게 참석을 했고 갑자기 사회자가 마이크를 주어서 인사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잠깐 그 인사말하고 나는 그냥 거기서 나와서 저녁을 먹으러 갔을 뿐이다. 인사말 한 것까지 뭐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 뭐 공동체다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게 김 후보자의 지금 주장입니다. 이 위키트리가 뭐 성차별적인 선정적 보도에 있었다 이런 부분도 비판이 나오고 있던데 이 성희롱 2차 가해 보도에 대해서는 이거 언론계의 뭐 현실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평론가님 이 부분도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용혜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당시에 그 위키트리가 그 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기사들이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제목들을 보면 사실 불필요할 정도로 성적인 어떤 그런 이 암시를 하거나 한 제목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제목을 두고 상당히 성과 관련된 차별적 또는 선정적인 어떤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용혜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국회에 요청했어요.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은 그냥 임명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청문회의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그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라는 의견을 채택을 하면 근데 국회에서 이제 그 대통령실에 보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적격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채택이 안 됐을 경우 다시 한번 6일 이번에는 6일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고 재송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 국회가 그것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제1당이 어쨌든 170석 가까운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다시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까지 법적으로 기다리고 오늘 만약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채택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느냐 아니면 임명을 하지 않느냐의 선택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거의 많은 그 장관 후보자들을 민주당이 거의 거부를 하고 있고 또 그럴 때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비추어 봐서 특히 이번에는 국방과 관련된 공백 상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는 또 명분을 내세운다면 아마도 5일이 지난 이후에 내일 이후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방부 공백 상태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백 상태인 곳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장. 지금 사법부도 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속보로 부결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그렇죠.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은 달라요. 지금 대법원장은 국회가 인준을 해줘야지만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표결을 한 거예요. 175 반대, 찬성 118, 기권 2로 지금 부결을 했습니다. 이게 35년 만입니다. 1988년에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금 국회가 부결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부결이 된 것이고요. 아마 이건 예정됐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의총에서 당론으로 민주당이 부결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70은 무조건 지금 전부 다 민주당 의원이 부결을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진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아마도 정의당 의원들이 부결에 동참을 했어요. 네. 그래서 175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고요. 118은 어쨌든 114석이 국민의힘의 의석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표 정도가 무소속으로 있는 여당과 관련된 의원들이 아마도 찬성에 지금 2표가 더 포함이 됐고 해서 네. 이제부터 사법부가 굉장히 지금 혼돈 상태에 아마 빠져들 네.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해서는요. 다시 이제 지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다시 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지금 그 국정감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어떤 상황이고 또 다시 이제 그것을 본회의까지 가려면 12월 달까지는 아마 그렇죠. 지명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고요. 이건 어떤 거를 낳냐면 굉장히 이제 해석이 복잡해져요. 권한 대행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전원 합의체에서 그 의장이 바로 대법원장이에요. 그런데 권한 대행이 전원 합의체를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고요. 또 권한 대행으로 지금 손꼽는 대법관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2명이 지금 바로 임기가 끝났는데 6년 임기가 끝났는데 그 대법관의 그 제청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의 이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느냐에 어떤 해석이 또 나오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사법부의 수장의 공석이 어마어마한 지금 그렇네요.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네, 지금 유인촌 문체부 장관, 김혜영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에요. 이들의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강행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 그 기록을 깼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숫자가 그냥 이렇게 주유소 미터기처럼 척척척척 올라갔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이미 아마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한 신기록을 또 경신하고 계속 차곡차곡 이제 늘어납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어떤 그런 그 여론을 자극할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저는 그보다 대법원장 지금 공석이 네. 굉장히 더 파장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장 공석이 야당을 지금 발목을 잡은 야당이다, 야당의 책임이다라고 지금 할지 아니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리한 인사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할지 상당히 민심이 어디로 갈지가 아마도 앞으로의 어떤 전국에서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식, 국민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고성만 오고 가서요. 정책 위주의, 능력 위주의 검증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 토크 두 번째 소식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참 정치 혼란스러운데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미국 서열 3위라고 볼 수 있는 하원 의장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저도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렇죠. 해임됐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가장 중요한 게 크로스 보팅이거든요. 당론은 거의 별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들이 정당의 어떤 그런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네. 서로 크로스 보팅을 해줘요. 이게 미국의 어떤 전통인데 이번에 하원 의장의 해임 결의안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민주당은 당론으로 해임 가결 쪽으로 완전히 당론을 채택을 했고 여기에 공화당 의원들이 8명, 그러니까 4명이 가세를 해서 찬성 216 반대 210으로 6명이 가세를 했군요. 끝내 하원 의장을 해임하는 거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다 예측할 수 없는 대혼란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하원 의장, 사실 우리나라에겐 좀 생소한 표현이잖아요. 상원, 하원 이 부분도 좀 우리나라와는 다른 부분이 있고요. 평론가님,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또 서열 3위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네. 누구 담은 3위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서열 3이라는 건 대통령과 부통령, 이게 이제 선거로서 대통령이 거릿이 부통령이 승계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통령까지 만약에 거리가 되면 그 다음에 승계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하원 의장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서열 3위로 얘기한다면 상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하원 의장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의회로 상징되는 부분은 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쪽에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사람이 바로 하원 의장이 돼요. 물론 다시 이제 간선을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당 대표가 없어요. 미국에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당 대표가 없고 그 다음에 정당이 없어요. 정당 있잖아요. 네. 공화당 있잖아요. 제가 정당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당사가 있고 당의 어떤 그런 재산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캠페인 정당이라고 표현됐는데 선거 때만 당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선거 유세를 할 뿐이지 정당의 어떤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정당의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원외 지역 위원장이 있어서 뭔가 권한을 행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가 그 당의 가장 권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다수당이 된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사실 하원 의장에 선출이 돼요. 그리고 하원 의장이 되면 하원과 관련된 사무처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원 의장이 관할을 해요. 그럼 우리 국회의장도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장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가 다르냐면 우리 국회의장은 이 당선이 되는 순간 이 당적을 당을 탈퇴를 해요. 네. 그래서 중립적인 어떤 위치가 되지만 미국 하원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하원은 당파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그대로 드러내요. 하원 의장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큰 권한이고 그런데 이번에 사상초는 뭐냐면 자당의 국회의장을 자당에서 지금 끌어내렸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대입해보자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후임 선출이 시급은 한데 다수당이 공화당인데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메카시 의장 본인이 재출마할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짧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미국은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가 굉장히 큰 권한을 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야당이면 대통령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통령이 예산안을 제출을 했는데 지금 10월 달에 무조건 이렇게 통과가 돼야만 하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낸 예산안을 의회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셧다운이라고 돼요. 셧다운이 뭐냐면 미국의 연방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지 못해요. 네. 모두 다 집행이 다 올스톱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놓고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협상을 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강경 모드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자를 굉장히 지금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 강경파들이 더 바이든을 흔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바로 하원 의장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주자 하고 임시 예산안을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경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대안 말씀하셨지만 2명이 거론이 돼요. 이 2명은 216명에 아마도 포함된 그러니까 가결을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네. 아주 매파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사람이 거론은 되는데 온건파에서도 아유 그 말도 안 돼. 지금 다시 메카시가 나와야 돼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메카시 의장은 아이 난 다시 안 나갈 겁니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라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매파 중에 매파 아주 강경한 의원들 중에서 하원 의장이 된다고 한다면 아이고 지금 우리만 지금 걱정할 거 아니에요. 미국은 더 지금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해임안을 제출했던 공화당의 맷 게이츠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네네. 지금 굉장히 극우 진영의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고요. 그렇죠. 해임안 제출했던 맷 게이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강경파의 리더입니다. 네. 이 정파가 티파티로부터 만들어진 아주 강경 극우 정파인데 사실 이렇게 하원 의장을 실질적으로 끌어내리자 와 이렇게 끌어내릴 수도 있네. 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걸 완전히 성공을 시켰다. 진짜 대단한 어떤 스타다라고 하면서 강경 극우파의 리더로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그렇군요. 근데 공화당 내분이 지금 이 상황으로만 봐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게이츠 의원이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봤을 때 이겁니다. 지금 강경파라고 표현되는 프리덤 코커스가 지금 한 4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 바이든의 어떤 발목을 잡고 흔들고 있는 그런데 실제로 표결을 해봤더니 6표에서 8표밖에 이탈이 되지 않았더라. 40명이 일사불란하지도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프리덤 코커스도 상당히 온건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이번에 나온 그 반란표가 상당히 적었다. 그러면 프리덤 코커스가 앞으로 내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사실 가장 궁금한 게 바이든 대통령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해임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 내놓았나요, 변호사님? 일단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돼요. 공화당에서 그렇죠. 이 강경파들은 우크라이나에 왜 지원을 하느냐,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트럼프 주장이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도 사실 금이 갈 가능성이 커요. 동맹은 아니지만 합의지만 왜냐하면 공화당의 강경파 트럼프의 어떤 입장은 우리가 우리 돈을 써가면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동맹 역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미군 철수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려면 훨씬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라. 이게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자 강경파들의 입장인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우크라이나에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한 것을 군사 지원을 못하게 한다면 미국이 국제적으로 어떤 위신이라든지 또 앞으로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바이든의 입장이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속내는 그보다 더 타들어가는 게 예산안이에요. 임시 예산안마저도 이렇게 네. 강경하게 부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메카시 의장을 이렇게 이 발목을 잡았는데 앞으로 실제로 본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 메카시 의장 해임을 놓고 중국 언론의 반응도 좀 눈에 띄어요. 미국 정치가 춤추는 악마의 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나오던데 평론가님 이게 무슨 의미예요? 미국이 이렇게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미중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지금 비난해왔던 미국이 얼마나 지금 취약하냐 민주주의가. 우리들한테 민주주의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바로 의회가 이렇게 의장을 축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은 이 갑작스러운 어떤 축출이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지금 취약한 미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그 정파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소한지를 사실 그대로 지금 논평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든 미국의 어떤 분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논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미국에서 234년 역사상 최초로 하원 의장이 해임된 그 투표로 해임된 가운데 조만간 미국 정부가 이 예산안 문제, 평론가님께서도 계속 지적해주고 있는 이 예산안 문제 때문에 셧다운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렇다면 사실 미국이 셧다운되면은요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우려 섞인 그렇죠. 시선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어떻게든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라든지 미국이 지금 취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안을 좀 통과시켜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안이 지금 예상대로 지금 우려하는 대로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아니하고 지리한 어떤 협상 과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면 당연히 셧다운은 뭐 명약 관화합니다. 셧다운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냐면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첫 번째가 신용등급이에요. 당연히 이 지금까지 셧다운 됐던 어떤 사례들을 돌이켜봤을 때 물론 셧다운이 뭐 몇 개월 지속되지는 않아요.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협상 과정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당시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에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세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신용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국채라든지 이런 네. 문제에 경제적인 어떤 파급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것을 바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번 사태로요, 공화당 강경파의 목소리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여야 간 신뢰 깨짐으로써 대화와 타협의 경치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정치 정말 혼란스러운데 네. 미국의 의회의 향방 평론가님 어떻게 좀 전망해 보고 계세요? 미국 의회는 하원은 2년마다 한 번씩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심판할 텐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미국은 크로스보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영이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이 상대 진영을 무조건 지금 비토를 하는 그런 정치가 미국의 지금 모습으로 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극단적인 퍼퓰리스트들이 득세를 하면 할수록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도 이 진영 정치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파당 정치, 당파 정치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다시 한번 아마도 미국은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올지도 몰라요. 이제 양당이 지겹다. 제3당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말 미국도 한국도 정치 답답한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해결책, 해결 문구, 대화의 물꼬 터져서 국민을 위한 정치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리스토크 마지막 주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이슈는 다음 중앙국 응원 해외 세력 조작입니다. 일단 요즘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말 한창인데요. 저도 매일 요즘 이 TV 중계 보는 낙으로 삽니다. 그렇죠. 저 어제 역도 경기 보고 우리 김수현 선수가 동메달 따는 거 보고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들 지금 우리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평론가님 좋아하는 종목 관심 가는 종목 계신가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지금. 탁구 하는 날은 내가 탁구가 제일 우리 좋아하다가 신유빈 선수. 배드민턴 하는 날은 배드민턴 응원하다가 뭐 특정 어떤 종목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동메달을 따던 아니면 메달을 못 따던 4년, 5년을 지금 기다려온 순간 아닙니까? 그 노고, 그 땀방울에 사실 박수를 보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는 수구 경기 중계를 봤는데 수구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장에서 하는 물속에서 하는 던지는 일종의 핸드볼 같은 경기인데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목 외에도 이 많은 종목들에서 피땀 흘려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의 그 공도 꼭 알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인기 종목들 여러 가지 있지만 축구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로 내일 밤 결승전 치러집니다. 한일전
리턴 매치는 또 시작됐어요. 갑자기 제가 스포츠 해설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축구 굉장히 험난한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중국과 8강전에서 일방적인 중국 국민들의 어떤 응원 속에서 다치지 않고 그렇게 무사하게 통과하나 싶더니 4강전에서 또 우즈베키스탄 네. 완전히 정말 거친 태클 속에서 결국 퇴장도 나왔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선수 한 사람이 지금 부상으로 네. 아마 결승전에 못 나올 정도로 아주 너무나 강력한 그런 그 태클들, 거친 어떤 몸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4강 우즈베키스탄 고비를 넘고 이제 이 일본만 남았습니다. 한일전 가위바위보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이 한일전인데 아마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한일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 열심히 준비를 해왔고요. 아마 명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 그런데 네. 지금 남자 축구 8강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 중국의 경기였어요. 우리나라가 승리는 했지만 이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에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일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자, 축구 응원 뭐 어느 나라를 해도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한국과 중국의 축구 응원하는, 그러니까 축구가 벌어진 날과 그 다음 날, 다음이라는 포털에서 자, 누구든지 누구를 어느 쪽을 응원하는지 택하세요 하고 이제 클릭을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5대5도 사실 이상하죠. 믿어지지 이상하죠. 않는데 네. 처음 거의 95%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중국 거죠? 응원 쪽이. 그래서 이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바로 네덜란드와 일본을 우회해서 들어온 IP가 매크로라고 해서 어떤 그런 그 추천이라든지 또는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증폭시켜주는 그런 이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95%까지 중국을 응원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이 다음 사이트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 카카오 측에서 평론가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VPN 우회를 통한 매크로 사용이 원인이었다 밝혔는데 이게 지금 여론 조작 공방으로 일파만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정 IP 조작의 흔적이 이렇게 국내 사이트에서 가능하다면은 일명 여론 조작 당연히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거죠. 야당은 이를 빌미로 정부와 여당이 언론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게 바로 여론 조작의 어떤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게 바로 이 매크로거든요. 특정한 기사, 이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정치로 넘어오면 상당히 심각해요. 이 문제 자체가. 어떤 특정이나 특정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해서 어떤 특정 여론을 이렇게 선동하고 호도하고 이끌어 나간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쪽 의견이고요. 뭐 지금 민주당은 여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포털을 지금 미운 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을 하려고 하는, 규제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이 사건을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한다. 이게 민주당 쪽 주장이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해 이런 게 방치를 하면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통위가 계속 이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를 계속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사건이야말로 지금 상징이다, 매크로법으로 중국을 응원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뭐가 문제냐면, 사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된 대선에서 중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댓글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미국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는 게 미국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또 중국이잖아요, 응원한 쪽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우마이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하는 부대에 소속해 있는 인원이 4천만 명이라고 해요. 4천만 명이요? 예, 4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4천만 명이 클릭 하나에 얼마다, 뭐 5위안이다, 뭐 이렇게 하고, 우마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털모자를 써갖고 우마이라는 건데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하필이면 또 중국이 그렇게 응원하는 숫자가 높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네덜란드나 일본의 그런 VPN을 통해서 이런 연습하는 게 아니야. 거의 이 포털에서 이 여론 조작을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정부 여당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올해 초에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댓글을 달 때 의무적으로 이 접속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국적을 표시하게 하자 이런 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갑론음박도 상당합니다. 우회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국적을 표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반반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뭐 중국이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사실상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또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라는 고민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용자, 그러니까 정보를 무조건 다 드러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위헌에 대한 어떤 소지도 있고요. 하니까 이 여야가 특히 이제 민주당이 조금 바라고 싶은 건 무조건 이걸 규제다라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공청회를 여야가 함께 저는 열어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야당이 무조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수혜를 보고 또 피해를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어느 정당이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파를 떠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서 여론을 이렇게 공론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끼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모두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규제의 필요성, 그런데 표현의 자유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합의점 찾아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종근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